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노예 해방의 날로 하루 쉬고 개장했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내 금리 인하에 대한 엇갈린 의견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 TSMC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면서 미국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물론 TSMC까지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물론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관련 주들의 주가가 모두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나 문제는 시장은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미국의 이란 공습입니다. 결국 B2 전략 폭격기에 또 벙커버스터까지 동원하여 핵시설 3곳을 타격했다고 하는데요. 이란은 언제든 미국과 미국인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제 또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까지 한 상황입니다. 중동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프리마켓의 흐름이나 외환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어떤 시장 충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양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간 코스피가 3천을 언제 돌파할까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3년 6개월 만에 3천을 돌파하면서 3,020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 상승을 이끌었죠.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떠받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중동 사태에 대한 불안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또 주말 사이에 미군 개입이 현실화하면서 불확실성 그리고 우려까지 커졌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월 들어 국내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며 부각된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증권주입니다. 상법 개정, 밸류업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 기대감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해보세요.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설마 했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주라는 시한을 준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틀 만에 이란에 직접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분쟁이 점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 여기서 이란이 멈출지 실제로 실행에 나설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지난 금요일장 시장 상황 복귀해보면서 오늘장 열리기 전에 주의할 부분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직까지 미국의 중동전쟁 참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투자자들도 주말을 앞두고 대부분 관망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홀로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08% 소폭 오른 가운데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2%, 0.51% 빠졌습니다. 또 특히 대형 디젤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휘청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 종목 주가 상승세의 발판 역할을 했던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요. 이 소식에 엔비디아가 1% 넘게 하락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나홀로 상승했는데요. 애플이 퍼플렉시티 AI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시장에 반격을 가할 것으로 기대되자 금요일장에서 2% 넘게 뛰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테슬라는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면서 강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해서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서비스 출범 시기를 9월달로 연기하라고 주장한 것이 주가 상승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0.5%, 0.27% 빠졌고요. 메타는 2%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분열이 나오는 것도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키웠습니다. 연준 안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 당장 다음 달 회의부터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화 완화에 나설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시장은 상승폭을 키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월가에서 월러의 발언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낮췄는데요. 월가는 월러 의사가 내년 5월 연준 의장 지명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올 지표가 중요하게 될 텐데 일단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공개된 6월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로 나오면서 전달과 같게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나빴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또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고용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하위 지수들은 모두 하락한 것인데요. 구매 가격 지수가 59.8에서 41.4로 내려왔고요. 또 수출 가격 지수도 역시 큰 폭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가 다른 지표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로 관세 요가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나온 후인 오늘장이겠죠. 일단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과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인데요. 간밤 이란 의회가 이 수송들을 폐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 조치는 이란 최고안보위원회에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확전과 장기전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가장 유력한 목표물이 중동 지역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란이 미국 영토에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노릴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핵시설 타격을 넘어서면서 전면 개입에 나서게 될 수 있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이벤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겠죠. 당장 이번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또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경제 데이터로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나올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핵심입니다. 5월에 나온 CPI와 PPI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월가는 근원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1%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말처럼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아직까지 안도하긴 이릅니다. 또 이번 주는 기업 실적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25일에는 반도체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24일에는 페덱스, 26일에는 나이키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실적을 통해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등에 대한 동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중동 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 시 보복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만큼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은 전쟁의 불씨가 자국 영토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그동안 협상 의사를 밝혀온 만큼 미국의 공격에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덧붙였고요. 반면 이란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핵시설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을 가속하거나 전쟁 격화에 따라 내부 분란으로 정권 교체나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는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예스마리 쿠사리 국가안보위원장은 이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지역의 핵심 원유 수송로로 전 세계 하루 공급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하는데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70달러대 중반인 국제유가가 최고 130달러까지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은 자살 행위라며 중국 정부의 외교적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석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이란 측에 연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 사안을 주시해야 한다. 해협 봉쇄는 미국보다 다른 국가의 경제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고요. 미국의 공습에 보복할 경우 우리는 마음대로 이란 영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다.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적은 아니며 이란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잡음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에 앞서 연방의회 공화당 주요 인사들에게만 이 공격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8인방으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국가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우선 전달받는 8명의 고위 인사 중 민주당 소속 4명은 사전 설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군사 행동에 연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고요. 일부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도 이번 이란 공격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마가 진영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이 대외 문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었고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는데 이번 결정은 자신의 외교 안보 기조를 180도 뒤집는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가의 마스터마인드라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이 미국 국민 대다수는 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보수 진영에 영향력 있는 논객인 터커 칼슨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끌려 또 하나의 중동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 미국이 또다시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비판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 둘째가라면서를 친 트럼프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손을 그었고요. 일각에선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것 같다. 실망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공습에 대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 문제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주의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토머스 매시 의원은 트럼프의 행동이 공화당 내부를 분열시키고 중간선거에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 한 가지 이슈로 다수당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짚었는데요. 이란 이슈에 개입함으로써 명백히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로비 영향력이 두려워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도 나쁜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드디어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넘었습니다. 대선 이후 허니문 랠리가 이어진 데 따른 건데요. 그 가운데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 중 하나로 단연코 스테이블 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를 막론하고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우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제도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통해 첫걸음을 띈 상태죠. 또한 그간 우려를 표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관련주에 계속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미투온 상한가 기록했고요. 카카오페이도 상한가 기록했는데 주말 사이 카카오페이가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대거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점 주목하셔야겠고요. 더즈는 7.21% 올랐고 뱅크웨어 글로벌 3% 넘게 상승했고요. 한국정보인증도 2.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 속에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2분기 들어서 중국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더욱 성장할 거란 증권가 분석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NH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올렸는데 2분기부터 중국과 면세점 매출이 성장 전환해서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식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은 6.18 쇼핑절 판매 호조 등으로 회복세에 시동을 걸고 있죠. 또한 미국과 유럽은 하반기 에스트라와 코스알엑스를 중심으로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의 SKU 확대와 서구권 침투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더불어서 한알령이 9년 만에 해제될 거란 기대감도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국 화장품, 바른손, 그리고 코리아나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토니모리도 18% 넘게 시세 분출했고 NFC 17.97% 강세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첨단 산업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AI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인데요. 앞서 SK그룹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잡고 약 7조 원을 투자해 약 6만 개의 GPU가 달린 103메가와트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출범식에서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서 차세대 혁신을 위한 AI 고속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청정 연료로 생성한 전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바른손 ENA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픈베이스도 16%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카카오 10.26%, 모아데이터 7.65%, 네이버도 7%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그동안 눌려있던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업종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펀더멘털보단 순환매 장세에 의한 단기 수급으로 오른 만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 주가의 추세적 상승은 이르다는 지적인데요. 또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되기로 한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매수 논리가 생긴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중국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업황이 단시일 내 개선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CK솔루션 20%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에코프로비엠 12.21%, 솔브레인 8.62%, 원익-P&E와 에코프로 모두 7%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천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웃을 수가 없습니다. 3천을 보고 편안한 주말을 보내는가 했더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소식이 보도가 됐고 오늘 시장이 이걸 얼마나 크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복귀하면서 지금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들 하나씩 정리하시죠. 허니문 랠리는 3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 3,020선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시가총액도 2,472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1.2% 가까이 올라 791포인트, 8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주체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5,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관도 372억 원 매수 우위로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만 홀로 6천억 원가량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449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고 기관도 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8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은 거의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6만 원 선 앞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SK하이닉스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글로벌투자은행 맥쿼리에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지난해 2배 달할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또한 7%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KB금융만 조정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 눈에 띄는 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랜만에 12%대 상승세 시현했는데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이 컸습니다. 에코프로도 7%대 오름세,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2% 상승했습니다. 반면 펩트론과 휴젤, 클래시스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4원 60전 내린 1,360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이 부각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0원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 장에서 환율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27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현지 시간 24일과 25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하원에서 통화정책 보고를 하는데요.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여름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이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미국이 가전제품에 들어갈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50%로 확대합니다. 국내 가전업체들이 타격을 받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한미 관세 협상이 시작되고요. 수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열릴 텐데요. 어지러운 국제 정책 속에서 국내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일정들 체크하시죠. 지난주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현지 시간 20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통해서 오늘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3천까지 만들어냈었는데 터진 전쟁 이슈, 이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보면 프리마켓에서는 시총 빅5 종목 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만 상승하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8% 내림세로 58,500원, SK하이닉스가 1.36% 약세로 거래가 25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8%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3% 약세입니다. 거래가 29만 8,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방산주가 오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총 5위인데요. 거래가 95만 6,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단 시총 빅5 종목 모두 약세에 불을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2.4% 내림세로 거래가 38만 500원, 에코프로가 3% 가까이 하락합니다. 9만 9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2.62% 내림세로 5만 2,1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2.3% 약세로 4만 3,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2.4% 조정받습니다. 거래가 28만 3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개장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3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Remember, there are many targets left. Tonight's was the most difficult of them all, by far, and perhaps the most lethal.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Most of them can be taken out in a matter of minutes. There's no military in the world that could have done what we did tonight, not even close. There has never been a military that could do what took place just a little while ago. 네, 지금 시각 8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해주세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이란을 향해서 공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3,000피를 기록하면서 이미 과매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엄청나게 커졌는데, 소장님, 오늘 또 제가 정민 선배를 대신해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참. 그래도 2주라는 시간을 갖다가 시한을 줬으면은 그래도 일주일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틀 만에 저렇게 됐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자료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부통령, 국무장, 미국의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뒤에 병풍 세우듯이 이렇게 뒤에 세워놓고 저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글로벌 비즈에서 뭐 여러 꼭지 소개했습니다만 이번 조치는 좀 미국 의회 반발도 만만치 않고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좀 너무 의외네요. 너무 의외라서 오늘 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그나마 이렇게 좀 꾸준히 관찰하시고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이충광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라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뭐. 네, 그럼 이충광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그나마 트조알 트럼프를 조금은 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충광 대표님. 이럴 줄 알아? 이건 좀 의외 아닙니까? 저는 시기는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당분간 그 조치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사실 했었고요. 왜냐하면 지난 2월 4일 날 그 입각하고 나서 막 70몇 개 당일날 행정명령 발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이후에 2월 4일 날 이란의 핵 보유를 차단하는 모든 조치를 시행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에? 그리고 2월 5일 날 그 바로 다음 날 군사행동 실제로 준비해라는 명령을 또 추가로 내렸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3월 12일 날 이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발표를 안 했었지만 지금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2달 내에 나오지 않으면 군사행동 할 거야라는 편지를 분명히 보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사실 중동에서 전쟁이 있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혀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뜨는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지지난 중과도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으름장만 놓고 실제 봉쇄한 적은 없었단 말이죠. 물론 주말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이제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특이한 게 그 국가안보회의 안보회의가 또 더 상위 회의체인 모양입니다. 그런가 거기서 봐요. 최종 의결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게 지오폴리틱스에서 이 각국의 열강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문제잖아요. 이란의 원유의 거의 90%를 중국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이제 조금 확장된 군사 조치로 아시아 쪽의 말라카 해협까지 이제 군사 행동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말라카 해협도 봉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이 그러니까 좀 의외의 내용이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어딘가?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군사 행동을 지금 러시아, 중국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여기서 이 한복판에 가서 무기 지원해주면서 73년도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막 전면전에 갈 수 있는 저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아까 언급드렸던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뭐 될 건지 하는 시각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말 사이에 제가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왜 그 미국 10함대 중에 7함대가 지구상에서 가장 센 예. 함대라는 말씀을 예. 잠깐 드리면서 두 번째 센 함대가 5함대거든요. 5함대가 중동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대가 한 함대라고 하는 거는 핵 항공모함 한 대에 구축함 뭐 전투함이 따라서 한 적을 때는 한 30대 많을 때는 한 50대 60대씩 따라다닌단 말이죠. 네. 주말에 다시 니미츠급 항공모함 추가로 파병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동에.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주위로 해서 네. 항공모함 두 선단이 지금 이미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항공모함 한 두 선단 정도가 되면 지구상에서 개별 국가가 이 두 선단하고 붙어서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을 하는데 그 전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봉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군사행동까지 지금 했다는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뭐 JP 모건이 또 다시 주말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전면전까지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배럴당 한 120불, 130불까지 가겠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다행히 프리마켓 보니까 뭐 한 1%대가 아니고 0.3%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본다는 거는 일단 일요일 날 유일하게 열리는 이스라엘 정치가 올랐고 그것도 제법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뉴욕 증시 지수선물 흐름을 봐서는 하락은 하락이지만 뭐 급락이라 할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면 약보합 범죄에 속하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잠시 급락해서 뭐 10만 불도 하회했습니다만 지금 10만 불은 살짝 올라섰는데 지금 보니 유가가 조금씩 이제 상승폭을 키우는구나. 한 74불, 75불 예, 정도. 브렌트 유가 77불 올라서고 WTI는 75.7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개장 초 흐름만 보고 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장중 변동성이나 그것도 조금 많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높아지겠죠. 근데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발목 꽤나 늪지대에 발을 들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 뭐 슈퍼맨처럼 이렇게 회자됩니다만 베트남전에서도 질질 끌려가서 그야말로 돈만 쓰고 사람 진 전쟁이었죠. 예, 지는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도 지상군 투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나왔죠. 뭐 이렇게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이란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 내부적인 어떤 반발을 갖다가 어떻게 무마해 나갈지 저것도 걱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CG 준비한 네. 게 있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6월 20일 현재로 보니까 폭스뉴스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디스어프로브 그러니까 그 부정 여론이 예. 57%고요. 예, 예. 그나마 어프로브가 이제 42%인데 예.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무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좋은 언급해 주셨지만 네. 과거 베트남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전이 젊은 소중한 목숨만 잃었단 말이죠. 미국 그래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전쟁에 다시 또 참여하도록 여론이 가만히 있을 거냐.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걸 무시할 거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라는 분이. 네. 그래서 이게 확정까지 가서 막 좋아. 이게 정말 월스트 케이스 확정을 가지 간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유가거든요. 유가 맞아요. 예. 우리가 꼭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 지지난주에도 제가 왜 그 1차 쉐일 혁명 하면서 유가가 그렇게 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2008년도 1차 쉐일 혁명 새로운 예. 기술 그리고 2014년도에 2차 쉐일 혁명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그때부터 유가가 계속 60불대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지금 70불 좀 넘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물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좀 구분을 해야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2, 3분기, 3, 4분기 연속 꾸준하게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지금 서부 텍사스산 기준으로 보면 한 74, 75불로 딱 수렴하는 그림을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우리나라가 오늘 조금 더 흔들릴 거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조금 덜 흔들릴 것 같아요. 증시가. 네네. 네네. 흔들리는 폭 자체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면전으로 가더라도 미국이 실제로 입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지금 원유 자급자족이 끝내버린 상태입니다. 리그 카운트라고 그래서 시추선 그 카운트를 항상 재거든요. 올 연초에 시추선 미국 전역에서 시추선 돌아갔던 개수가 593기 정도 됐었는데 6월 20일 날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556기인가로 쑥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유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시추를 하는 정유사 소규모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 BP가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70불 중반, 80불 가까이 가게 되면 리그들이 다시 또 시추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원유 시장의 공급이 또 파격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이 리그가 퍼내는 일일 그 원유 생산량이 1,500배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참고로 1,500배럴이면 이게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게 리그 숫자가 아까 연초 대비해서 590기에서 550기 정도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리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하고 지금은 생산 이 기술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생산량 자체가 2배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 실제 미국이 영향을 받는 건 유가가 떠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갈 거라고 보고 더욱이 아까 조금 언급해 주신 대로 여론이라든가 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전면전까지 가고 이거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이란의 체력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저는 아니라고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때릴 체력은 안 되겠지만 이란이 그래도 맷집은 좀 안 되겠습니까? 맞아도 금방 넘어지진 않을 것 같은 그렇죠. 게. 아니, 지금 이제 전쟁통이 되면 이제 심리전, 무슨 선전전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해서 아주 스펙타클하게 다 파괴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란 얘기는 우리 다 옮겨놨다. 시설만 좀 파괴될지 우리 핵물질은 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다 이런 식으로 하니 누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그 폭파되고 나서 그 주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핵 뭐 분비물 뭐 그런 징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뭐 복심이라면 복심일 수 있는 메드베네프인가요? 메드베데프. 예. 몇몇 나라들은 핵탄두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란에. 어쨌거나 이제 판은 어떻게 돼갈지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나라도 실리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실리가 없는 이게 전쟁. 막 러시아 참여하고 중국까지 참여해서 정말 뭐 확대해서 3차 대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상황, 그런 패스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유가 얘기해 주셨는데 공급망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그러면은 뭐 미국의 물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좀 제한적이라는 저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 중동산 유가가 사실 고품질이죠. 그런데 한 5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국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남미의 모 국가에서 전 세계 2번째로 많은 유전량이 새로 그러니까 발굴이 됐는데 그 품질이 가장 좋은 품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펙이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유가를 가지고 유가 시장을 주물럭했던 이 전략은 가격 전략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최근에 마켓 쉐어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더 이제 늘려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마켓 쉐어를 빨리 확보하자. 이런 전략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이 그렇게 예민하게 막 단기에 막 90불, 100불 가고 이런 상황이 연출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요. 또 특히 미국이 다시 강조드리지만 미국이 전 세계 2019년 12월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현재로 단일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이 크긴 컸어요. 아이, 보니까. 그럼요. 최대 산유국에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자급자족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분명 그럼 과거 1차, 2차 오일 쇼크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배경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군사 전략, 정치 전략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예, 먼저 이제 또 계속해서 그건 그나저나 뭐 이제 앞으로 지켜는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말은 못 믿겠네요. 2주가 이틀이고.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군사 행동까지 엮여 있는 문제고 정치적인 어떤 우위에 설 수 있는 이런 정말 현실 국제 정치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다 예측할 정도로 멘트를 날려주고 하는 거는 전략이 이미 아닌 것이겠죠.
뭔가 숨은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G7 좀 일찍 귀국하면서 뭐 휴전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좀 더 큰 게 있어 했던 그게 이제 이거였지 않았나. 이거였다고 볼 수 있네요. 예, 한번 보고 네. 가야 되겠고. 그래도 이거 3년 6개월,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입니다. 참 축하할 일이긴 한데 네. 참 혹시 외신에서도 이게 좀 다르던가요? 모 국내 경제 채널 한 군데에서 네. 미국 월스트리트의 모 이제 CIO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이 정도 외에는 죄송합니다. 절대 찬물을 끼얹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국 시장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 2, 3년 내에 월스트리트에서 코리아를 언급하는 건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절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어떻게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뭐 아니면 수급 측면에서나 어쨌거나 이 3,000포인트 올라오는 속도도 대단하고 이제 레벨도 올라왔어요. 이제 한번 조금 그래도 한번 짚어는 봐야죠. 그럼요. 예, 굉장히 어떻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참 소신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는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수급.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하반기에 이렇게 셀까 하는 생각은 좀 든다라는 식의 이제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띄워드리는 대선 전후 증시 수급 패턴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체별로 개인, 외국인, 연기금, 기타 법인 등 해서 코스피 지수 흐름하고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쭉 쌓아놓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거든요. 지난주 현재까지. 네, 외국인들의 지금 주황색. 점선으로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가 예. 연초 이후에 지금 쭉 올라오는 패턴을 그리다가 최근에 살짝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저 외국인들의 끝부분에서. 매수 양을 보여드리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까지 뭐 3년 6개월 만에 3천을 넘은 건 이미 잘 아실 테니까 네. 좀 균형감을 가지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다른 시각을 좀 저는 사실 우리나라 1년 GDP 2,400조 정도 됩니다. 드디어 3천이 넘으면서 GDP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이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2,436조 원인가 됐다고 그래요. 아하. 그것도 참 우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GDP가 한 30조 달러인데 예. 시가총액이 60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배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2,400조인데 시가총액이 2,400조가 안 됐었다는 얘기도 좀 우픈 현실인데 드디어 하여튼 넘었습니다. 그 2,400조 중에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뭐 80%, 90% 될 겁니다. 예. 수출과 수입만 합쳐도 100%가 넘을 정도니까 수출 하나를 보자는 건데 우리나라 수출 5월 달 발표된 6월 초에 발표된 5월까지 수출을 보면 절대 회복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추세가 아니고요. 아마 CG를 좀 5월 수출 YOY 마이너스 1.3이라고 돼 있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어쨌건 하여튼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트렌디하게는 좀 다운하고 있는 추세고 다음 페이지 주요 품목별로 한 15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4월 대비 5월 달에 반도체 하나 빼고 나머지가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요 수출 대상국도 미국, 중국, EU, 일본만 놓고 보더라도 이 4개 지역으로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그 찬물을 끼얹자는 의미라기보다는 균형감 있는 투자 시각을 좀 가지시라는 입장에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수급 그리고 그만큼 지난주에 언급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눌려 있었던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뭐 신정부 기대감인데 이게 당분간은 뭐 지난주에 질문 주셨을 때 당분간 좀 즐겨도 되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고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제가 이런 전망을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하반기 이 주가 패턴도 상반기만큼 그렇게 견조할 거냐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귀신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처럼 그냥 펀더멘털 입각에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수출이라든가 몇 가지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시장 전반은 그렇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쉬는 사이에 이제 또 뭐 미국에서 그 한국 기업 대상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 제한 조치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왔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이제 찾아뵙고 나서 쭉 이제 팔로우하면 저도 반도체 ETF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희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보고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유락이 좋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당분간 가겠구나. 그런데 그냥 주말에 트럼프가 또 그 VEU라고 해서 Verified End User,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2022년도 10월 달에 VEU 자격이라고 해서
건건이 다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를 그냥 한꺼번에 승인 딱 해주면 일정 기간 동안 쭉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수출 수입해 이런 예, 거거든요. 예. 그걸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부여한 인증을 취소할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걸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해외 예. 고사양 반도체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 어떻게든 그 제약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걸 중국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TSMC가 다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좀 찬물이 아닌가 하는 저게 생각이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방침이다라고만 뉴스를 봤는데 확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또 가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난 그 주반까지는 취소할 걸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얘기했습니다. 있다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실제 산업 레벨에서는 조금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그러면 했겠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TSMC든 뭐 중국 내에 또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뭐 기계라든가 반도체 어떤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중국 내 공장에서 사용할 때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허가 안 해주겠다는 안 얘기고.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제가 읽어드리면 동맹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을 대상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라는 걸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하하. 예, 예,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참 악재오재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그냥 주후반에 우리 미스터 트럼프께서 또 한번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조치를 이거는 취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든 반도체 장비 기업이든 미국한테도 악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엔비디아 등등 다 1~2%씩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캐치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또는 미국이 지금 원래 타겟을 하고 있던 원 타겟은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이슈, 관세문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분간의 변동성,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한 2~3주 전부터 한 7, 8월 정도 되면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절대 이렇게 제가 맞추고 뭐 이걸 떠나서 지금 확실히 시장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빨리. 변동성이 예상을 하면 항상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의 지표는 안 좋거든요. 네.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 무슨 뭐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그쪽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 관련해서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보다도 필리 제조업 지수가 조금 더 네. 실물을 갖다 경기를 그나마 반영한다고 잘 볼 수 있는데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참 생각보다는 이렇게 지표가 안 올라와요 미국은. 네. 미국도 뭐 증시는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렸으니까 좀 반발 반등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지난주 찾아뵙고 나서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우려했던 실물 데이터가 조금씩 훼손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물 데이터가. 6월 17일 날 발표된 소매 판매도 이제 드디어 조금씩 꺾이는 게 보여요. 아하. GDP에 반영되는 통제 예. 그룹은 0.4% 월간으로 올라서 예.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헤드라인을 보시면 뭐 자동차 제외라든가 자동차 가스 제외라든가 0.3% 마이너스 0.31, 0.3 마이너스 0.1 헤드라인 월간으로 마이너스 0.9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매가 이 소비세가 지금 줄어드는 징후가 보이고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 다음 그 옆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품목별로 보시면 예. 뭐 들쭉날쭉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레스토랑 지표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세 번째 레스토랑 이제 외식 물가 지수라고 해서 재량 소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앵커님 두 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이게 주머니 사정이 힘들고 경기가 불안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외식을 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디스크레셔널이라고 해서 재량 소비라고 하는데 저 재량 소비가 레스토랑 지수가 지난달도 안 좋았고 이번 달 발표된 것도 저렇게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냉각이 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직은 아닙니다. 네. MBER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또 막 언론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데 참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우리가 막 조금 이렇게 징후가 안 좋다고 해서 함부로 언급하는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는 예, 예. 1980년도 초반에 예. 한 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부터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아. 근데 이제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좀 단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18일 날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6월 18일 날 24만 5천 건 찍혔거든요. 근데 네. 전주가 225만 건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4만 건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절대 레벨이 연초에 21만 건, 22만 건이 보통 레벨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24만 5천 건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이것도 경기 침체를 논할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연초 이후에 지금 이 트렌디하게 업하고 있는 게 확실히 이제 관세 영향이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지 또는 제가 종국에 믿고 있는 거는 지난주 FMC 했습니다. 예. 이따가 언급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동결을 했죠.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그런데 한 9월 정도 이런 식의 실물 데이터가 계속 조금씩 훼손이 되는 게 보인다고 하면 FMC 크리스토퍼 월로도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노동시장이 균열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느냐. 미리 해야지. 물론 그분의 언급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하마평이 있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예, 좀 예. 그게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저는 오랜만에 연준 위원 내지는 총재들 발언 중에 마음에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뭐하러 그때까지 굳이 기다리려고 하니 지금까지 나오는 물가도 괜찮고 대신 경기가 균열되는 걸 보일 때 굳이 기다리지 말고 미리 선제적으로 하자. 그래도 충분한 지금 레벨이다. 그래서 네. 네, 일단 뭐 미국 실물 지표가 냉각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개장까지 한 10분 남았습니다. 개장 상황 어떨지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보시죠. 코스피 그렇게 크게 지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3% 내림세로 3,000선 지켜내면서 3,012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크게 떨어집니다. 1.13%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지금 동시호가 7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예상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1.3%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58,7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SK보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LG에너지솔루션이 2%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가는 29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방산 대표주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에 올라가면서 0.53%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가 94만 3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네이버가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0.56% 강세로 27만 1,000원대. 현대차는 1.19% 약세로 20만 7,5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KB금융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0.6% 강세로 10만 7,2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세, HD현대중공업도 1.5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예상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쪽이 지금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총 상위 종목단을 보더라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2.3% 내림세로 38만 1,000원대, 에코프로비엠이 전 거래일에 12% 급등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2% 가까이 내림세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가 1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HLB가 1.5% 약세로 5만 2,700원, 에코프로가 0.56%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2%대 내림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예상가 28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위까지 보시면 지금 10위권 내에서는 3,000당 제약만 유일하게 2.5%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파마리서치가 2.8% 내림세로 44만 4천 원, 펩트론이 1.85% 약세로 호가는 19만 5,800원입니다. 그리고 휴젤도 0.68% 내림세고요. 리노공업까지 1%가량 하락하면서 5만 1,100원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자님께서 네.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코스피 3,000은 지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 코스닥이 1%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정도도 안 빠져주면 그건 좀 심한 거죠. 이제 걱정했던 거는 그야말로 어떤 급락의 양상 이런 것들일까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오늘도 장중의 흐름 계속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아직 개장 전 흐름이라서 본격적으로 장이 열렸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설령 이런 어떤 이란을 갖다 때렸다는 이런 뉴스가 아니었더라도 멀리 가려면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은 그리고 주요 급등 종목들이 이렇게 차트 보고 있으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는 거
대나무가 왜 좋으냐 하면 휠 줄 알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휠 줄 아니까 안 부러지고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빳빳하게만 하다가는 진짜 뚝 부러지죠. 이렇게 강풍이 지나가고 났을 때 이렇게 산에 다녀보시면은 큰 소나무들이 부러집니다. 대나무는 안 부러져요. 그래 좀 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할 때는 조정도 받고 가져야 되는 거죠. 뭐 정책 기대감, 어떤 뭐 유동성이 풀릴 거에 대한 이걸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동성 랠리가 아니고 지금은 유동성 가불 랠리다. 지금 무슨 뭐 추경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집행된 것도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 보면은 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어떤 정책 수혜주라 할 만한 것들이 또 날아가고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는 차원이면은 좀 이제 차라리 더 멀리 갈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지금 아까 그런데 미국의 저 소매 판매나 이런 것도 보셨습니다만 이 대표님, 미국 기업들 돈벌이는 어때요? 여전히 그 잘 벌고 있어요? 연초 그러니까 한 시기적으로 보면 2, 4분기 정도가 예. 향후에 이익 전망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최근에 예. 6월 들어서 이 이익 전망, 그러니까 EPS 전망치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익 수정치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실제로 발표된 게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예. 보시면 연초에 S&P 500의 전체 EPS 평균이 $279였거든요. 279달러가 $270 초반 정도까지 쑥 떨어지는가 싶더니 최근에 280불로 다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자체에서.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한 2, 4분기 뭐 2, 4분기는 당연히 전망치가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그때 막 무지막지한 관세 때리고 막 이럴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7, 8월 달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개선되는 트렌드 업하는 우상향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근거 중에도 이제 저런 이익 전망 개선치를 고려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저게 결국 월가의 증권가에서의 이제 전망이란 얘기죠. 네, 네. 좀 믿음이 안 가네. 왜냐하면 그때 4월 2일 날 그때 상호관세 발표하고 이랬을 때 4월 7일까지 막 장 빠질 때는 한 11개 정도 그 대형 증권사들이 막 뉴욕 증시 지수 전망 막 하다가 걔들 하향하니까 이렇게 날라오네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때조차도 저도 사실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큰 악재가 항상 오고 막 심리적으로 얼어붙고 그럴 때는 항상 편안한 그 의사 결정의 기준이 펀더멘털 수치를 보고 결정해보다는 따르는 게 그나마 히트레이쇼가 높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조금 믿음은 흔들렸었지만 그래도 그때 펀더멘털 수치를 보고 했던 기억이 다시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주주 환원율 한번 얘기 나눴죠. 주주 환원율. 배당하고 그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주주들께 돌려드리는 걸 주주환원이라고 하는데 돌려드리는 수단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주주환원율이 83%에 육박하고요. 우리나라 참고로 한 27, 8%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대로 지금 2024년 4월 17일 중순 현재 SEC의 자사주 승인 요청한 승인 받은 건수거든요. 377건. 이 4월 중순까지만 377건이 2023년 372건. 가장 이제 직전 높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2, 4분기 실적 발표 끝났으니까 아마 이제 6월 중하순부터는 자사주 매입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게 높다는 거는 어떤 자사주를 더 많이 매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건수니까요. 자사주 매입 승인 신청 건수입니다, 이게. 그럼 뭔가 주가 상승에 좀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신정부가 얘기하는 밸류업 툴 중에 하나도 자사주 뭐 배당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그 토양이 잘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고 절대 이거 침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 아니겠나 하는 시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맞아요. 뭐 배당이 됐건 자사주 매입이 됐건 소위 말하는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실행만 한다면은 우리가 왜 맨날 3천 회복한 것 같고 감동받고 감격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또 3천을 회복한들
지수만 3천이지. 주변에 지금 욕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 운 띄워주신 김에 저도 살짝 좀 예. 비판적인 말씀을 하나 하고 예. 넘어가고 싶은 게 밸류업이고 뭐 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 해야지. 태양이 되는 저희가 그러면 이 중요한 얘기 좀 개장을 한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6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을 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또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 오늘 다시 문을 여는데 일단 크게 출렁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컸지만 일단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3천을 지켜낼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3,000피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3천은 좀 아쉽게 반납을 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1%대 내림세로 2,99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3,000피 1일 천하에 그치는 건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코스닥도 1.64% 지금 하락 출발했습니다. 778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85% 하락하면서 58,400원.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에 5%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오늘 1.75%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가는 25만 2,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8% 약세, LG에너지솔루션 2.3% 내려갑니다. 현재 거래가 29만 8,000원이고요. 반면에 방산 대표진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상승합니다. 유일하게 시총 5위권에 내선 상승부를 키면서 0.32% 지금 하락 전환이 또 됐네요. 거래가 93만 5,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하시죠. 네이버는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2.23% 오름세로 27만 5,500원. 반면 현대차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3% 약세로 20만 3천원에 집계되고요. KB금융은 0.28%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10만 6,800원. HD현대중공업이 0.79% 약세로 4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85% 내림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지금 5위권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알테오젤이 2.4% 내림세로 38만 원대, 에코프로비엠 12% 급등했었는데 오늘 4% 가까이 내려갑니다. 거래가 97,800원이고요. HLB가 3.1% 내림세로 51,800원, 에코프로도 3.28%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42,850원으로 집계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2.4%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8만 3천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지금 10위권 내에선 삼천당 제약만 유일하게 상승불 켰습니다. 삼천당 제약 1.7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파마리서치 0.6% 내림세로 거래가 45만 5천 원이고요. 펩트론이 1.95% 내림세로 19만 5,600원. 휴젤도 약세입니다. 1%가량 내려갑니다. 36만 5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시스까지 1.8% 하락하면서 5만 9,9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의 해운과 가스, 유틸리티, 석유, 가스 쪽이 강하고 반면에 자동차, 철강 쪽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오늘 해운주가 올라갑니다. 해운주 내에서 흥하해운이 15.7%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12%대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HMM까지 5%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유 유가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일제 상승합니다. S-오일이 5.2%, SK이노베이션이 4.3%, GS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보시면 LPG 역시나 상승세 시현 중인데요.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입니다. 25,350원 기록했고요. 흥구석유도 26%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면서 지금 19,620원대 거래됩니다. 국동유화도 11.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방산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역시나 오름세입니다. 빅텍이 10.2%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풍산홀딩스가 9.7% 강세로 거래가 48,900원. 그리고 LIG 넥스원도 3.45% 상승세 나타냅니다. 수급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3천선을 만들어냈었는데 오늘은 역시나 메이저 수급주체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78억 원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234억 원 팔아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개인만 홀로 1,36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09억 원의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35억 원 순매도입니다. 개인만 올 17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9원 40전 급등하면서 1,375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장 아쉽게 3천선 반납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좀 일부 테마들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좀 장이 좀 흐름을 지켜보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테마 갖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테마는 언제든지 그러다가 그냥 또 시드는 게 테마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라 할 만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조정에 그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결국 꺾이느냐를 갖다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또 아시아장 열리니까 미국은 또 아시아장 눈치를 보는지 살짝 또 지수 하락폭이 커지네요. 지수 선물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시아장이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받아내면은 뉴욕장도 또 힘을 낼 수도 있을 거고 할 것 같은데. 그래 아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죠. 정부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나 의지보다 실제 기업들이 네. 그런 토양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유 그놈의 잡주들 그만 좀 상장시키고 지금도 잡주다 싶은 것 좀 상장 폐지 좀 시키고 그래야 이게 지수가 그래야 좀 그 종목 뭡니까 투자도 할 맛이 나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예. 한 10여 년 전에 지배구조 관련한 이제 펀드를 제가 모 운용사에 있을 때 세일즈도 하고 했을 때인데 네. 그때 보니까 10여 년 전 기준으로 미국 증권 시장에서 그때 기준으로 향후 10년, 그러니까 그 전 10년 동안 네. 지주사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지주사를 반납하고 있는 네.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주사가 그때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게 오늘 논할 자리는 아니겠지만 네. 그게 썩 그렇게 바람직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 네. 그 조그만 영양제 드링크 하나가 지주사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회사가 지주사 체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적인 문화 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예. 그래요. 그것 좀 어떻게 좀 진짜 제대로 한번 해결해주는 정부도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냥? 자, 그리고 이거는요. 아까 보니까 지금 6월 들어서 20일까지 굉장히 수출도 좋고 반도체도 좋으니까 그동안에 반도체 주식들의 그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정당화됩니다만 꼭 저러고 나서는 잡주 앞에 개자도 붙여달라. 조금 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 뉴스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지난주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 세 나라가 유럽에서 24시간 내에 하루 사이에 그 세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 인하를 나섰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결국 제로헤지 기사였는데 리퀴디티 플러드 게이트니까 결국 유동성 수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잠깐 짤막한 기사가 나왔죠. 짤막한 기사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어쨌거나 시장 측면에서는 그만큼 유동성 측면에서 풀린다, 완화된다 하는 건데 그렇게 다들 하고 있고 결국은 미국이 언제 해주느냐인데 그 부분 FOMC도 지난주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7월 달 다음 회의 때도 가능해요라고 바람은 잡고 있습니다만. 저도 7월 달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난주에 사실 제가 보는 두 가지, 세 가지 노동시장 실업성 청구 건수
뭐 여전히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트렌디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하나, 소매 판매 좀 꺾였던 거, 그리고 네. 산업 생산도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됐지만 그 네. 주택 시장은 워낙 계속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금 6.8, 6.7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소비 부분이랑 노동 시장 부분이 조금씩 이제 균열이 되는 걸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롬 파월이든 FOMC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죄송하지만 똥꼬집을 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원로가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여담으로 정치적인 발언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멘트, 인터뷰 멘트 중에 가장 반가운 멘트였던 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으로 굳이 왜 균열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왜 고용시장 부러지고 네. 나서 움직이려 하느냐?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지금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딱 느낌은 7월에도 한 25EP 정도 최소 스몰 스텝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럼 또 시장은 환호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그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이제 밤새도록 캠프파이어하고 놀고 이렇게 불이 이제 다 꺼져갈 무렵인데 야 막내야 가서 저 장작 좀 더 가져와라 해서 또 이제 불 지피는 거죠 또. 꺼질 듯한 불씨를 살려서 또 한번 더 노는 거지 마지막에. 그렇죠. 그리고 해장하러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좀 앞선 얘기지만 연말 내년 갈수록 이제 중간 선거 준비할 거고 그래서 어쨌건 증시에는 저는 그렇게 악재가 크게는 안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그거 외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패스에서의 그렇게 큰 악재는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전쟁 이슈로 좀 국채 금리에는 뭐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뭐 주요국들 미국채 중국 같은 경우에 좀 줄이고 있고 네. 중국이 지금 미국의 행보에 굉장히 또 비판하는 성명을 저번에 내기도 했었고 뭐 이런 부분은 또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래도 들고요. 넘버 2인데 그 정도 멘트는 날려줘야죠. 근데 실제 지금 보시는 페이지 미국 국채 수급 현황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보여드리려고 예.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셔서 워낙 많아서 구분이 안 되실 텐데 제가 따로 테이블을 해갖고 왔습니다. 지난 11월 1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때부터 월간으로 각 국가 주요 국가들이 미 국채를 월간으로 얼마나 사고 팔았느냐를 수치로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지난 3월 대비 4월 이게 두 달 있다가 발표를 합니다. 4월 현재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좀 색깔을 입혀놓은 싱가포르, 홍콩, 인디아, 한국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한 달 동안 3월 대비 4월 달에 미 국채를 좀 많이 팔았어요. 예. 싱가포르 같으면 4월 달에 3월 대비 마이너스 5.7%만큼 비중을 줄였다는 거고 미국 국채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홍콩이 마이너스 6%, 그다음에 인디아가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인데 나머지 국가들은 보시면 예를 들면 저 캐나다 같은 경우가 되게 독특한 게 3월 대비 4월 달에 마이너스 13.56%만큼 비중을 확 줄였거든요. 그런데 1월, 2월을 보시면 또 16% 가까이, 5% 가까이, 한 20% 가까이 연초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다가 예, 연초에 제가 지난달인가 연초 자산 배분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다. 미국채를 던지고 팔고 하는 게 그거에 어떤 일환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유일하게 이제 중국만 내내 팔고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 그래프 보신 것처럼 중국을 판 이상으로 영국, 벨기에, 룩셈버그 이런 데가 더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급은 아직 뭐 이렇게 아직이 아니라 뭐 훼손될 염려를 한다거나 그게 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나마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더 커지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는 좀 낮아졌어요. 네. 그래도 의도한 거든 의도하지 않은 의도했든 거든. 안 했든 간에 또 뭐 혹시나 그래서 또 미국의 지금 뭐 베센트 장관이 늘 힌트를 줍니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0년물 수익률이야 했던 이게 오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낮아지긴 그렇게 보면 뭐 베센트 장관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거밖에 안 내렸어 미국 제 수익률이 금리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달러도 어떻게 보면은 인덱스가 98 공방이 아슬아슬했는데 이번 이것 때문에 이제 지지되고 있어요 98이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네요 네. 전쟁 때문에 예. 뭐 설마 전쟁을 하진 않았겠지만 예 그렇죠 예 아유 지금 이제 낙폭이 좀 커지네
코스닥은 2%가 넘는.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 전쟁에 직격탄을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구조란 말이죠. 그래요. 중국에서 거의 60%를 원유를 수출을 하고 있고 어쨌건 거기가 불안해지면 미국과는 또 다르게 미국도 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나 실제 영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순매수는 우리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개인밖에 없네요. 그런 그게. 이거 아무래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예,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뭐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도 그나마 이렇게 좀 혹시나 미국도 조정을 받는다 치면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제일 견딜 만한 업종은 어디라고 보세요? 견딜 수 있는 내지는 이 와중에도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겠죠. 에너지 쪽. 예. 그러니까 여담입니다, 이거는.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같이 하시는 대표님하고 항상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형님, WTI 기준으로 60 앞에 6자가 보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 육자가 보이면 60불 때가 보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게 큰 흐름으로 이 진폭이 기간이 짧든 굳진가도 항상 60불 때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74 오늘 몇 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74, 85, 80에서 한 85불까지 가더라도 뭐 유가 상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뭐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봉사가 되고 진짜 더 전면전이 가서 90불, 100불 이러면 이제 모든 전망치라든가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바꿔야 되겠죠. 예. 한 80에서 85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여담을 제가 뜬금없는 여담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한 두세 달 전에 6자 보였던 60불 때 WTI 기준으로 하면 그때 투자했으면 실제로 또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당분간은 유가 에너지 쪽이 강세가 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가스라든가 원유 쪽 뭐 좋은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더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멘트를 좀 드리고 간다고 하면 이렇게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한 3개월, 6개월 텀으로 보면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도 당분간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증시 리포트 드리고 있으니 채널 추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3년 반 만에 드디어 도달한 3,000피. 미국의 이란 공습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보복을 시사하면서 확전 가능성이 커지자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인데요. 지수 흐름 바로 확인해보면 현재 코스피는 1.26% 빠지면서 3,000선이 뚫렸고요. 코스닥도 1.86%로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7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3,99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옮겨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37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억 원, 67억 원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운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또 석유와 가스 유틸리티가 모두 상승률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전기 장비, 출판 업종 모두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주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앙 에너비스가 28.14% 오르면서 현재가 2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흥고석유도 23.31%로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9,150원입니다. 이어서 국동유화가 8.74% 오르고 있고 SK가스와 SK이노베이션도 모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도 여지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 이란 의회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요. 이 해상 봉쇄가 현실화하면 해상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면 STX 그린로직스가 13.25% 뛰어오르면서 현재가 11,450원이고요. 흥하해운이 15.74%로 크게 오르고 있고 또 대한해운이 9.4% 오르면서 현재가 1,828원에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MM도 3.04%, 페노션도 2.05% 오르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오늘 덩달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종목별 시세 체크해보면 현재 풍산이 12.02%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거래가 141,700원입니다. 이어서 풍산홀딩스도 9.54%로 48,800원 지나가고 있고 빅텍이 7.65% 오르고 있고요. MNC솔루션과 대성하이텍도 모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도 살펴보면 반도체주는 현재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중국 공장의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 반도체주 상승세의 발판 역할을 했던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확인해 보면 SK하이닉스 현재 2.72%로 크게 빠지면서 현재가 24만 9,500원이고요. 삼성전자는 2.69% 빠지면서 5만 7,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B하이텍도 2.23% 빠지면서 4만 6천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중동 불안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대선 이후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결국 3,000선을 돌파한 건데요. 이렇게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게 해준 1등 공신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과 저렴한 밸류에이션, 원화 강세 등의 요인이 외국인을 코스피로 끌어당기면서 강한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하나오션, LGCNS, 두산, 네이버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엔 희비가 갈리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HBM 경쟁력을 보유한 SK하이닉스는 한 달 새 2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 수익률인 12%도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엔 HBM 사업 역량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HBM4의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한 반면 아직 삼성전자는 샘플 공급 소식조차 나오지 않았죠. 또한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가 33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D램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관련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까요? 그간 화장품과 제약바이오에 치중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이 1위에 들어왔고 다음으로 ABL바이오,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휴젤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최근 랠리에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던 2차 전지주가 지난주 금요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성장주 재평가의 중심에 섰는데요.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고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향 수출 비중이 다시 확대되면서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또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메탈 가격 변동으로 한동안 부진했던 실적이 개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4위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랐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할 거란 기대감 속에 로봇주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2025년 4억 달러에서 2027년엔 3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2년 만에 9배 넘게 확대되는 셈입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기대되는데요.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력해서 연내 가정용 AI 로봇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들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삼성 SDS,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순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데요. 네이버는 최근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AI 100조 원 투자 계획의 핵심 직책인 AI 미래기획 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되면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또한 네이버가 한국 AI 분야에서 우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소버린 AI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점도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JP모건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은 비올, 파마리서치,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젠, 마지막으로 리노공업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1위는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비올이 차지했는데 기관은 무려 1,005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2위인 파마리서치의 2배를 웃돌게 사들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수출 확대 및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소식이 겹치면서 기관 수급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더불어서 VIG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를 추진하는 것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였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조정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과 밸류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증권주, 오늘은 조정을 받지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쪽, 그리고 다 올랐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증권주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 연구원님 오늘 이제 정권주 이쪽으로 이제 한번 짚어주시려고 나왔는데 또 오는 날이 장날이네요. 오늘 네. 장이 다 한꺼번에 빠지네. 뭐 이게 아니었어도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되긴 됐는데 우선 이거 말이죠.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왜 개인들이 좀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예탁금, 신용잔고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예. 그 말씀 주신 증시대금 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이제 그냥 5조 원 단위로 좀 이제 라운드업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고객 예탁금은 현재 한 65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65조 보시면 되실 것 원까지? 같고요. 그리고 신용잔고는 거의 한 지금 20조 원 정도에 육박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많을 때는 어디까지 보통 가죠? 사실 이제 신용잔고가 가장 많았을 때가 가장 최근으로 저희가 좀 이제 돌이켜 본다면은 코로나 때로 코로나 때.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예. 텐데요. 그때 당시에 대략 한 25조 원 정도까지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어느 정도 신용잔고가 이제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목에 찼네요, 거의. 사실 목에 찼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룸이 아직은? 남아 있죠. 네, 룸이- 5조 원은 꽤 큰 금액이기 그러네. 때문에 25년에서 20조 정도. 네네. 5조는 크다.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3,000포인트 외국인이 만들었다 봐야 됩니까? 개인이 만들었다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게 일단 뭐 순매수로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뭐 순매수가 많았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네. 넥스트레이드가 새로 생겼고 이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수급 주체별로 예. 이제 순매수 금액을 저희가 지금 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면은 있기는 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로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증시 참여는 그 굉장히 지금 증시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국내 증시가 이제 뭐 오늘은 아니지만 그동안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같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결국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이제 늘어나면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 손익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털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예. 후보 시절 때부터 좀 증시 부양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죠. 그래서 뭐 코스피 예. 5천 포인트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동안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이제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가 조금 이제 그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또한 좀 이제 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증권사들의 펀더멘털은 그 자본시장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증권업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요즘 이렇게 증권사 그 거래 수수료 이렇게 수수료율 보면은 뭐 거래 넣는다고 해서 저기서 큰 돈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왜 경쟁적으로 거래 자체는 그거 하잖아요. 주로 맞습니다. 어디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들이? 사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증권사들 수수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네. 거래하시면서도 이거 수수료 너무 비싸갖고 거래 못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많지 없죠. 않으실 맞아요. 거라고 예.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개 증권사들이 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이 경쟁 심화로 인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수수료가 이제 주로 그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수수료만 이제 그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 주셨던 신용 잔고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게 되시면 예, 신용을 예. 여기에서도 이제 이자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뭐 어떠한 지금 거버넌스에 대한 이제 변화들도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좀 대표적인 거라고 보실 수가 예.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니즈가 생기게 되면은 이 또한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 방면에서 사실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증권사들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저 밸류업에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됐을 때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일단 금융주가 일단 뛰었고 그때는 그래도 증권주가 바로 같이 가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이번 랠리에서 증권주 뭐 심지어 생명 보험 뭐 이런 생명보험이나 이런 쪽까지도 왔는데 그 중에서도 미래에서 말입니다. 이쪽이 유난히 어떤 그 회사 차원에서 그걸 보여줬나 봐요. 주가가 오를 만한 어떤 뭘 불쏘시개를 제공했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나요? 사실 이제 그 작년부터 증권사들도 밸류업 공시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로 이제 국내에서 밸류 공시를 했었던 회사는 사실 키움증권이었고요. 키움. 네,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이제 금융사들도 이어서 밸류 공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밸류 공시를 당연히 했습니다. 내용은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매년 소각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연간 이제 그 1,500만 주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뭐 미래에셋증권 포함해서 다른 증권주들 실적 전망이 좀 어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감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었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뭐 배당금이라던가 분배금 수익이 1분기에 일회성으로 좀 많이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요. YOY로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거래 대금이 늘어났고 지금 증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익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금융사들이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예. 사실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사들의 자본 규모 자체가 네. 지난 10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마 뭐 그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증권사들 뭐 초대형 IB 하려면 뭐 자기 자본 뭐 3조 원 필요합니다, 뭐 4조 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증권사들 자본이 거의 지금 뭐 대형사들 기준으로는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뭐 한 3조 원 하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은 7조 원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기 자본이 늘어난 거에 맞춰서 이 캐피탈 게인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과거 대비해서 좀 다각화가 되고 있고 기초 이익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권사들 덩치가 많이 커졌구나.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오호,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임 연구원님 아무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워낙 뭐 다들 심한 거는 뭐 몇 배가 났으니까 단기간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증권주. 증권주요. 예. 증권주는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상 놓고 봤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20에서 25% 정도의 업사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이제 타겟 PBR을 0.8배에서 1배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이제 0.6배에서 0.8배 수준의 각 증권사마다 이거는 이제 그 PBR 레벨은 다르기는 네네. 한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아직 있습니다. 0.8에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네네. 아하. 예. 그러면 뭐 증권주 얘기를 하셨는데 또 보험주가 있잖아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주가 보다는 좀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섹터이기도 한데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쉽게 손이 안 가기는 합니다. 어렵죠. 예. 은행은 오히려 좀 더 이제 그 자주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거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트레이딩이 가능하실 텐데 약간 이제 보험은 뭘 보고 사야 되냐라고 예,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보험은 사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업종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누가 보험에 가입을 하냐라고는 하시지만 지난 15년, 17년을 돌아보면은 보험사들의 신계약 규모는 3배 이상 늘었어요. 보장성 신계약 기준으로요. 네네. 이거는 이제 건강보장형이라고 해서 뭐 암 걸리면 이제 보험금 드립니다. 암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그 치료비를 이제 보험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이런 상품들인데요. 이런 이제 곳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사보험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암 걸렸었을 때 이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뭐 처리가 되기도 하고 사보험의 영역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들 많이 인지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이제 기술 발전이 많았죠. 뭐 표적 항암 치료제도 나왔고, 뭐 이제 그 중입자 치료기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에 대한 이제 가입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보험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상품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그 회계 구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제 다른 금융업종처럼 뭐 가치주다라는 이제 관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장주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자면은 네. 코로나 이후로 사실 뭐 연봉으로 보시면 계속 올라왔습니다. 뭐 그래요. 이제 예. 월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기도 예. 하고요. 예. 네, 최근 들어가고 좀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배경은 지금 현재 이제 일부 보험사들을 제외하면은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없습니다. 예?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환원을 못 하는 거죠. 아, 예. 아무리 뭐 이제 성장도 나오고 뭐 돈도 잘 벌고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이 금융업종이라는 특성상으로는 네. 조금 이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차별화된 그런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네. 지난주 우리 김태성 본부장도 DB손해보험을 한번 언급하셨던데 이거는 거의 지금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네요. 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안 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 생명보험주들이 조금은 조정이 좀 보입니다. 이게 미래에서 증권하고 미래에서 생명은 또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임연구원님 금융 쪽으로 다 짚어주시니까 야, 이 메리츠 금융지주도 진짜 엄청난 랠리가 있었는데 네. 최근 들에 약간 이제 주춤하는 그게 있고 요 금융지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은행은 제가 은행 커버를 커버 안 하지 않기 하시고. 때문에 제가 일반 뭐 그 신한 KB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커버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뭐라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홈플러스 사태가 좀 이제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보고 아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이제 그러면 그래도 한번 증권보험 이쪽에 마지막에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네요. 최선호주. 최선호주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요? 네. 최선호주는 지금 그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DB 손해보험을 DB.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OE가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데 네. PBR은 여전히 지금 0.9배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험업종 내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대략 이제 6%대 초중반 정도로 봐주시면 되실 텐데 충분히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매력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증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네. 그렇게 최선호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배경이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뭐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갖췄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단일 증권사가 아니라 그 계열사로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뭐 이제 P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각화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구축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여러 이제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이 늘어나면서 이익 체력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사실 지금 그 자본의 복리 효과가 가장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저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중장기 투자 포인트에는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발행어음 라이센스를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발행어음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조달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이익도 같이 증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밸류업 공시도 좀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익도 늘어나는데 주주환원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증권사라는 측면에서 삼성증권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안 그래서 임명근님 말씀하셔서 한국금융지주하고 삼성증권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이게 엄청나네요, 이거. 아니, 한국금융지주는 저기 뭐야 5월에 30% 올랐는데 지금 6월 들었어도 20%. 삼성증권은 지금 뭐 3개월째 10%대, 12, 13 뭐 이런 식으로 와 이걸 쫓아가라고요. 뭐 증권주들은 다 지금 그렇게 오르고 지금 있어서요. 증권주들은 다 이 정도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야 조정도 없다. 그냥 계속한다. 뭐 하루 이틀 단기 조정까지 제가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저는 뭐 펀더멘털을 가지고 말씀을 펀더멘털을 드리는데, 가지고? 예, 펀더멘털로는 충분히 지금도 정당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 설명드리고 아하. 있습니다. 그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뭐 2,990선 밑으로 2,980선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도 뭐 낙폭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래요. 뭐 지금까지는 또 살짝 또 뭐 아랫꼬리가 달리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또 오후에는 어떨지. 저도 이따가 3시 반에 또 뭐 패널로 출연입니다만 중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계속 시장 보면서 또 비급하게 또 시황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분들 좀 신중한 네. 접근이 필요해 보십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